먼저 여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 단계가 형상적인 식의 단계라면 수업에 있어서도 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겠죠.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형상적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정 과목이 특별히 형상적인 거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이것이 형상을 감안하는 때라는 의미인 거지, 특정 과목의 성격이 형상적이다. 가령 미술이 그리는 거니까 이게 형상적인 식을 감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음악하고 미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어느 쪽이 먼저 발달할 것 같아요? 음악이 먼저 발달해요. 음악 중에서는 리듬 박자, 멜로디 중에서는 뭐가 먼저 발달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멜로디 뒤에 나와요. 예, 리듬 박자가 먼저 발달합니다.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춤하고 악기 중에서는 당연히 춤이 먼저 나오겠죠. 가만 내버려두면 애들은 리듬 박자 위주로 몸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멜로디를 익히는다고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 정도 되고 나서 이제 그러면 미술 과목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습식 수채화부터 하는 이유도 그때 나이 때 그게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습식 수채화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효과가 있잖아요. 물론 혹자는 1920년대 그 초반에 습식 수채화가 만들어진 거는 물가 맡기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도 거짓말은 영 거짓말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물가 자체가 굉장히 귀한 소재였고, 그런데 조형하고 수채화하고 유채화가 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조형이 먼저입니다. 조형이 먼저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흐릿한 데서 구체적인 데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물들을 조금 딱 그리는 게 조형이잖아요. 이게 먼저. 손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이제 변형시켜보는 느낌을 감안하는 거,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평면에 표현하는 것 중에서 흐릿한 습식 수채화가 먼저. 그 다음에 벨 페인팅 단계를 거쳐가지고 조금 유채화 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서 드로잉 쪽으로, 정밀 묘사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의식이나 언어가 발달하고 감각이 발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요 나이 때는 이것들이 일체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 형상으로 떠올리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돼요. 형상으로 떠올리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되고,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건 12감각론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외부와 접촉하는 감각기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인간의 감성에 직접적이고 압도적인 효과를 주는 감각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촉각이에요. 촉각입니다. 근데 7살 이후에 감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이때 압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각은 시각이에요. 시각이고, 그래서 한 7살, 8살, 9살쯤 되면 눈과 손의 협응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가장 땡길 때고, 그런 걸 가장 하려고 할 때고, 이게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럼 눈과 손의 협응이 왜 감성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것, 언어를 배우고 나서 이유입니다. 또 감각이 안정되고 언어까지 또 말도 하고 나면 뇌가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해요. 뇌가 한 번씩 폭발적으로 발달할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립했을 때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배웠을 때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언어를 배웠을 때 기억력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말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떤 감각 정보를 체계화하는 방법이 언어거든. 예. 범주를 짓고 분류를 하고 어떤 정리정돈의 체계를 의식하는 거하고 언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말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주어 수로 구조가 말 되게끔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때가 대개 5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한 2살 전후, 2살, 3살 사이에 직립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요. 이때 한번 폭발하죠. 4, 5세 사이에 말이 익숙해집니다. 또 한번 폭발합니다. 근데 두 개가 다른 게, 이 언어가 관념적인 작용입니다. 직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물리 감각에 의지하는 거지만, 언어는 순전히 관념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이 관념 조작 능력, 관념 축적 능력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살 때 또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이갈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의 감각하고 언어하고가 이제 협조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협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요때부터가 소위 감각폰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또 작동하기 시작할 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각폰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시각적인 효과가 이제 여러 다른 감각들보다 제가 압도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12감각론에서도 시각하고 감각폰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뭐겠는가를 보면, 눈이라고 하는 이 기관의 특성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눈은 뇌 중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유일한 뇌. 그러니까 시신경이라고 하는 게 실은 뇌신경이야. 뇌신경하고 딱 뇌신경에서 뻗어나온 거거든요. 얘가 뇌신경에서 뻗어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감각을 통해 가지고 감각의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은 중간에 여러 단계들이 필요한데, 눈으로 전달되는 건 바로 꽂혀요. 그래서 시각이 압도적이 된다. 눈으로 전달되는 건 바로 꽂힌다. 한편으로 눈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적으로 보면 경락의 흐름이 첫 출발하는 게 폐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이 숨을 들이마셨을 때 아닙니까? 폐로 들어온 이 기운들이 수트형 폐경이라고 해가지고 폐에서 손끝으로 일단 전달이 됩니다. 손끝으로 전달이 된 다음에 이게 수양령, 대장령을 타고 뇌로 전달이 돼요. 뇌로 전달이 되는데 아직 뇌가 충분히 발달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손끝의 정보가 여기 가서 관념화가 되지를 않고 내려오면서 눈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다시 한번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갔다가 족형 비경을 따가 또 한번 올라오거든요. 여기에서 또 한번 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오르내리는 뇌가 기점이 돼서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 걸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튀어나와 있는 뇌신경인 눈, 이게 자극의 강도가 제일 세기 때문에 감성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어떤 기운이 손을 타고 뇌로 올라가기 때문에 손끝하고 그 다음에 지각하고 이 두 개의 협동작업을 하는 어떤 활동들이 감성을 키우는데 제일 큰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이것들을 움직이는 모든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 이미지화돼서 바뀌는 과정, 시각이 감성에 큰 영향을 주니까 시각적인 뭔가를 자꾸 떠올리려고 해요. 어린애들은 기억을 할 때에도 어떤 상황을 그림처럼 떠올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특정 과목이 형상적인 식을 강화시키는 건 아니고, 과목하고 상관없이 어떤 경험이 됐든, 몸을 움직이는 경험이 됐든, 음악적인 경험이 됐든, 미술적인 경험이 됐든, 아니면 사람과의 만남이 됐든, 놀이가 됐든, 아이들이 기억을 떠올릴 때 시각적으로 떠올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상적인 인식이 강화될 때입니다. 강화될 때고, 따라서 우리가 형상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대화할 때, 근데 이 나이 때 애들이 보통 그 발그룹에서 이야기로 수업을 끌어가지 않습니까? 동화로 끌어가잖아요. 동화로. 그럼 동화를 했을 때에도 애들이 제일 크게 반응하는 거는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 묘사적인 얘기들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어떤 예쁜 무슨 손녀가 살았는데 예쁜 손녀, 예쁜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좀 더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 묘사가 들어가면 훨씬 그게 애들이 반응을 한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형상적인 인식이 강화가 될 때다. 그리고 모든 과목들을 그런 형상적인 인식으로 흡수하려고 할 때다. 그리고 그런 형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든 활동을 통해서든
형상을 반복 강화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건 다 형상적인 인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 강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이 때 아이들의 어떤 그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이죠. 반복을 하게 되면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동 발생적으로 자연히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 연구가 반복되는 걸 좋아하고 뭐든지 다 반복되는 걸 좋아합니다. 반복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감각이 충분히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복이 돼야만 패턴 인식이 되거든요. 네. 한 번 해보면 까먹어. 근데 10번 해보면 기억해. 패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고 내가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대상의 질서를 안다라고 싶으면 마음의 안정이 생겨요. 또 이걸 갖고 놀 수가 있어. 파악이 되면. 근데 파악이 안 되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내 뜻대로 이거 조작을 하지도 못하고 놀이를 하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악이 되기를 본능적으로 바라죠. 이 본능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각의 성장이 미숙한 나이 때 아이들일수록 반복을 좋아하게 끔 돼요. 모든 행위에서도 반복을 좋아하고 노래가 됐건 미술이 됐건 그림이 됐건 뭐가 됐건 이야기가 됐건 다 반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들을 키워보면 동물들이 무한 반복을 참 재밌게 하거든요. 특히 그런 행위 양식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애들이 고양이. 고양이는 나침대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놀아줄 수 있어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사실은 포유 동물 중에서 인간하고 습성이 가장 가까운 거, 성질이 가장 가까운 게 개일까요? 고양이일까요? 고양이네요. 고양이가 인간의 습성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고양이가 습성이 가장 가까운 거죠. 어쨌든 애들은 이런 반복을 좋아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반복을 좋아하는 거를 생활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게 소위 말하는 리듬 생활이잖아요. 그 리듬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필요한 거죠. 한편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기 삶의 패턴이 예측 가능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훨씬 안심을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고 그 편안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놀이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열린 자세로 자기 주변 환경을 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서적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이제 감각권이 감성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형상적인 식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이 형상들을 또렷하게 해주는 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안정감 있게 리듬감 있게 반복해주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거고. 그래서 그런데 뭐든지 반복이 필요한 나이 때인데 근데 반복이 가져다주는 부작용도 있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다 보면 이게 무한반복을 인간은 무한반복을 싫어하고 좀 파악됐다 싶으면 금방 지겨워지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좀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애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처음에 장난감, 새로운 장난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다가 얘 조작법이라든가 갖고 노는 법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 금방 지겨워. 장난감이야. 이 장난감에서 저 장난감으로 옮겨가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학습 활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기초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금방 지겨워지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안 지겹게 반복을 유도하는 제일 좋은 게 예술 활동이에요. 지겹지 않게 어떤 기본은 반복이 되면서 변주가 계속 들어가면서 어떤 성장 단계를 자기가 그때그때 자기의 성장 정도를 쾌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가능한 게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고 기타를 처음 쳐보면 처음에는 소리만 내도 좋다가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치고 싶다가 그 다음에 연주곡 간단한 거 치고 싶다가 간단한 거 칠 줄 알면 복잡한 거 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그 메커니즘이 예술활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스코 초급에서는 바로 그런 어떤 감각론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반복이 기억을 강화시키고 형상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고 그 형상적인 인식의 강화 속에서 관념의 처리 능력이 조금씩 이제 무르익어 들어간다 라는 정도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품캠하고
모몬령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 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모몬령의 세부 엔테르 아스트랄이 실제 본성이 뭐고 어떤 관계로 움직이는가는 내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내일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지금 뭐 그냥 뭘 얘기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써놓은 거고요.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발급부 초급과정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 방목형이 한참 성장할 때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물체 자리 잡고 물체가 자리 잡는다는 건 뼈, 신경, 근육, 피 이런 게 자리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테르체 자리 잡고 오장육부가 자리 잡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장육부가 자리 잡고 그러고 나면 드디어 에테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에 이르면서 몸 전체가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빨가야 합니다. 여기가 7살까지라고 보통 보죠. 그러면 그때쯤 이제 7살 이빨가리와 함께 어떤 감정적인 거를 형성시키는 아스트랄적인 힘이 들어온다. 근데 아스트랄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감각체하고 감각혼하고 묶어가지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부분하고 이제 모몬형의 혼의 첫 번째 단계하고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이 전체적으로 막 9개로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타날 때는 얘가 묶여서 나타나고 얘가 묶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7개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7개로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삼원적인 것이 계속 프랙탈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모몬형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물체가 제일 주도적이에요. 몸의 단계에서. 에테르 아스트랄도 작동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지만 주도적인 거는 물체적인 힘이에요. 근데 요 혼의 단계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처음에 주도적인 게 에테르적인 힘이에요. 7년 주기설이라고 하잖아요. 첫 7년 물체가 주도합니다. 두 번째 7년 에테르가 주도합니다. 세 번째 7년 아스트랄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에서 14살 그 나이 때가 딱 초급 단계잖아. 초급 단계는 오히려 에테르가 주도해요. 에테르가 주도한다는 것은 성장력, 변신력,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까지 아이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이빨은 이미 났지만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라고 제일 성장이 빠를 때거든. 성장이 빠를 때라도 외부적으로는 에테르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아스트랄체가 이미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테르하고 아스트랄이 합동작용을 하는 거지 어느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폰 요거는 외부적으로는 에테르가 주도하고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아스트랄이 초기 성장을 시작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들이 양쪽 활동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감성적 활동이라고 하는 게 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많이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조용한 예술 활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예술 활동을 하더라도 시끌벅적하게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 필요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량이 많은 예술 활동이 필요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 장품편 모모는 얘기했던 걸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27페이지에 신지어 27페이지에 보면 네. 27페이지 맨 윗줄에서 의지의 인간은 다시 외계에 작용한다. 그것으로 그는 자신의 내적 본질을 외부 세계에 새겨넣는다.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내적 본질을 외부 세계에 새겨넣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게 조금 바로 그 앞에 보면은 그 혼의 세계에 대해서 혼 안에 사실 세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감각적 지각, 두 번째는 감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세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의지가 작용을 하고 그걸로 내적 본질을 외부 세계에 새겨넣는 세계라는 이것까지 설명.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요거에 반응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단계를 조금 나눠놓은 것뿐이야. 단계를 좀 나눠놓은 겁니다. 처음엔 무조건 감각이 먼저 작동하죠. 감각이 작동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돼보니까 찹다, 차갑다, 혹은 뭐 뜨겁다, 아니면 어떤 압력을 받았는데 이 압력이 견딜만하다, 기분 좋다, 좋을 정도다, 나쁠 정도다, 이런 게 온단 말이죠. 근데 기분이 좋다, 나쁘다는 나중에 오는 거고, 우선 압력의 이 강도, 밀도, 이거부터 먼저 느껴지죠. 네, 이거를 단순히 이 정보를 캐치하는 걸 감각 지각이라고 해요. 감각 정보가 들어오는 거. 이게 1단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요 1단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외부와의 물리적 작용이잖아요. 감각이 정보를 캐치하는 거는 외부와의 물리적 만남이거든. 근데 물리적 만남이 있는 순간, 내면에서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내면에서의 반응.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 감정은 쾌불쾌죠. 쾌불쾌, 오호. 좋다 싫다거나 쾌하다 불쾌하다거나 이런 거. 이거의 기초 감정이고, 조금 더 복합적인 감정이 자라나게 되면 희로애락 애호구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희로애락 애호구보다 또 희로애락 애호구 곱하기 중간에 어떤 그 어슴푸레한 과정들까지 이제 감정이 딱 둔화돼 나가, 그건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리적 자극, 두 번째는 내면에서의 반응,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면에서의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이 감정을 동반한다고 보는 거죠. 이 지각이 될 때는 이미 표상이 들어가요. 표상. 여기는 표상이 여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감각이 딱 오면 표상이 딱 떠오릅니다.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고, 그래서 물리적 자극받는 게 표상을 가지고, 이 표상이 내면의 감정을 일으켜요. 내면의 감정을 일으키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요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 내면의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건 외부의 일인데, 이건 내부에서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다라고 하는 의미화를 하는 작용이거든. 의미화를 하게 되면 선택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의미화를 하게 되면 입맛에 좋은 거는 먹으려고 할 거고, 나쁜 거는 뱉으려고 할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액션이 나가는 거지. 액션이 나가죠. 액션이 나가는데, 액션이 나가는 행위는 무자각적이에요. 계산하고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자각적으로 액션이 나가버립니다. 그걸 두고 지금 의지를 내게 된다. 의지가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감각 자극을 통해 가지고 내면의 감정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이 과정하고 이 과정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슈타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몸이 받는 거지만 요거는 혼이 반응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 자신의 내적 본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에 의해서 외계에 작용하는데 자신의 내적 본질을 외부 세계에 새겨납니다. 뇌 성향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타고 태어난 의지라고 하는 게 원래 타고 태어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의지가 가지고 있는 건 유전자와 까르마거든. 유전자와 까르마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가 정해지잖아. 이게 나의 내적 본질의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난 무자각이야. 그러나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향, 취향, 기질, 유전자적인 생리적인 어떤 반응 방식, 무자각입니다. 무자각이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다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행위가 튀어나갑니다. 이게 내적 본질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내적 본질이 튀어나가면 어떻게 된다? 행위가 나가면 대상에 내가 대상이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거에 내가 수동적으로 받고만 있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어떤 패턴화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대응을 하면 내가 지금 외부 세계에다가 내 행위를 새겨 넣은 거잖아. 그러면 환경이 바뀌잖아. 바뀐 환경에 의해서 역 피드백을 또 받게 되잖아. 이렇게 된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 그 오늘 이 후 제목이 혼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혼이든 오성혼이든 의식혼이든 이 세 단계로 작용하는 게 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의 본성이다. 본질적으로 다 이 과정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얘네 둘이 상호작용 한다는 거야. 얘네 둘이 상호작용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가 오면 몸이 감각 자극을 일으키고 혼이 그거에 대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줘가지고 여기서 무자각적인 행위가 나가고 이 무자각적인 행위가 환경에 영향을 줘가지고 다시 혼에 역 피드백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 물론 사고에 도움이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는 사고에 도움이 들어와요.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 의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감정 위주로 되겠지만 나중에 조금 뭔가 학습이 되고 개념 논리를 익히고 나서부터는 개념화돼가지고 합리화돼가지고 나가거든. 그 과정에서는 사고의 감정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됐나? 네. 엉뚱한 질문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동일시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의지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의지가 보통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애들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그냥 본능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냥 그 까르마와 유전적인 거에서 그냥 확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그 어떤 저 과정들의 그 사고의 그 과정들이 계속 향상되면서 그 과정으로 높은 능력이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절제가 되고 또 통제가 되고 뭐 초월이 되고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게 이제 발전소에서는 이제 행위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행위 동기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생기는 거는 당연히 본능이죠. 본능. 동물적 본능. 동물적 본능이 제일 아래 단계에서 행위 동기를 활동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어쨌든 사회와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도 똥오줌 걸 가리고 어디서 시끄럽게 하고 어디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하는 정도는 유아기 때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면 못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 배움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본능 그 자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아무렇게나 표현하지 않고 가려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가려서 표현하기 시작하다 보면 억눌리는 부분이 생기죠. 억눌리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이게 컨트롤 안 될 때가 생겨요. 컨트롤 안 되고 튀어나오는 걸 충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충동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사회화가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충동이. 그래서 본능 다음으로는 충동. 배워가는 과정에서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튀어나오는 걸 충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동, 그러니까 몸의 단계에서는 본능이나 충동, 이게 행위 동기가 된다고 해요. 몸이 성장하는 단계. 근데 감각폰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교육도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인 사회화가 시작되는 데도 시작되는 데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본능 충동을 역시 또 제어를 하거나 조정을 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고 해야 될 필요를 자각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사회화가 돼나갑니다. 사회화가 돼나가는 과정에서는 얘네들은 설사 느꼈다 하더라도 위장을 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살짝 숨겨두고 다른 방식으로 이걸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 다른 방식은 의식 수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어쨌든 다 묶어가지고 욕망이라고 해요. 그걸 다 묶어서 욕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생리적인 거는 욕구라고 하는 말을 따로 쓰기도 하죠. 근데 욕망의 스펙트럼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세 개로 나눌 때는 뭐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5개로 나눌 수도 있고 7개로 나눌 수도 있고 이거 나누는 거는 뭐 근데 어쨌든 이 나누는 것 자체 일체의 혼적인 단계에서 행위 동기가 되는 건 욕망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혼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행위 동기가 또 달라진다고 봐요. 또 하나하나 단계마다 그 각자의 고유한 행위 단계가 있는데 행위 동기가 있는데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때는 사랑이 행위 동기가 된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정적 애착이 아니라는 그 이해하기 중요합니다. 이때 말하는 사랑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투명하게 세계를 이해하면서 오는 기분 근데 비교할 수 있는 단계는 없다 그랬잖아요. 슈타이너가. 그런 거를 추구하려면 세계 자체를 이해하고 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밀도 높은 관심 아주 투명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거든. 이거를 슈타이너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열망,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에 이끌리게 될 때부터는 사랑의 행위 동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행위 동기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아까 대답했죠. 네? 대답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사람이 요 단계가 되면 요걸 제어할 줄 알아요. 더더 올라가면 또 아래 걸 제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제어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참는다, 감춘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참거나 감추는 게 아니고 아예 말 그대로 이해를 해서 해소를 시켜버릴 수 있는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고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고는 여기서도 사고가 간접적으로 작동하지만 여기 직접적으로 사고가 작동합니다. 사고에는 좋다 싫다가 안 끼어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쾌하다, 쾌하다, 좋다, 싫다 이런 건 안 끼어들어가. 자연에는 감정이 없잖아요. 내가 이걸 투명하게 이해하겠다고 하는 노력 속에는 욕망이라든가 바램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의도라든가 감정적 반응이라든가 이게 안 끼어들어가고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의 욕망, 자기의 충동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는 참는 게 아니고 해소되고요. 욕망 따위는 눈 녹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답을 정리하자면은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지를 충동과 본능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대답하신 거는 욕망, 더높이, 사랑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쓰신 단어 중에 충동, 아니 조절과 제어조차도 통제 그거조차도 의지의 소산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그렇죠. 통제도 예. 의지를 통해 맞아, 통제하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의지의 9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책은. 예. 사랑도 의지의 소산. 어쨌든 의지가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의지가, 즉 본능이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실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식이. 그때 동기도 달라지고 그 동기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힘의 성격도 달라지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뭘 일부러 참는다든가, 뭘 억지로 강박적으로 붙잡고 있거나 혹은 강박적으로 절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해소되는 게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선생님 그런 게 해탈인가요? 네? 그런 게 해탈인가요? 그런 게 해탈인가요? 그게 해탈은 아니요. 해탈 아니에요. 불교적 의미에서 해탈은 이게 전혀 해탈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이 뭐랄까요,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책이잖아요. 자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남 탓하고 자기 탓하는 거하고 성격이 똑같거든요. 탓하는 것 자체가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찾는 이유는 자기 내면을 이해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탓이 없어지는 수준인데, 탓이 없어지게 되면 실은 세상과 자기에 대해서 소위 진짜되게 의미에서 용서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참회가 이루어지는 수준입니다. 용서와 참회가 이루어지는 수준인 거지 이게 해탈은 아닙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인생의 강한 시구는 얼마든지 있고 계속 윤회합니다. 윤회. 제가 딱 보니까 이 생에서는 틀렸습니다. 해탈. 선생님. 이게 쌤만 틀린 게 아니고 애들이 요즘 장난으로 이생에서 틀렸다 뭐 수능 포기한 애들이 맨날 그러는데 고등학생들이 이생에서 틀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해탈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해탈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교식의 해탈을 윤회하지 않는 거거든요. 윤회하지 않는 것은 업을 말끔히 청소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업을 말끔히 청소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트만이 돼서 새로운 업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트만이 돼서 새로운 업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수준이다. 그 말은 뭐 연계 얘기까지 통틀어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죽으면요. 동양에서는 우리의 유혼이 연계에 들어간 우리의 영이 달과 지구 사이에 거주한다고 봐요. 연옥에 있는 요동문들 얘들은 대기권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계라고 하는 거로 하는 게 구체적 공간이 있다는 거야, 우주 안에. 그 구체적 공간은 달과 지구 사이라고 봐. 조금 더 청한 애들은 달 쪽에 가깝고, 좀 탁한 애들은 지구 쪽에 가깝고. 그런데 해탈을 운운할 수 있는 정도 직전에 분자 정도 되는 사람들은 태양 가까이 산다고 봐요. 태양 가까이. 해탈을 운운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저기 토성계 넘어에 있다고 봐. 그러면 태양계 안에서는 유리 안 해. 그러면 태양계를 벗어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려. 그게 이제 지구인으로는 윤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봅시다. 지구인으로는 윤회 안 해도 뭔가 다른 문제로 윤회하겠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의 해탈이라는 없다. 차원은 네,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해탈의 논리를 얘기하는가? 그냥 하나의 이정표다. 끊임없이 자기 정화를 이뤄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서 해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지. 방향성으로서 해탈이라는 그 개념이 필요한 거지. 진짜 우주에 실제로 해탈이 있는 건 아니다. 또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부처 불교에서 부처가 보살이 됐다는 것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고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살하고 부처하고 차이는 이게 이제 불교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부처 인지학에서는 부처 수준을 여기로 봅니다. 여기를 아예 정식으로 붓기라고 해요. 부처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네, 베단타 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붓기라는 용어 자체가. 그때 그 베단타 철학에서 붓기의 수준을 딱 여기라고. 이 9단계 있죠. 이 9단계 자체가 슈타이너가 현대적인 의미로 새롭게 내용을 해석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렇지, 이 틀 자체는 인도의 힌두교에서부터 있던 거예요. 여기를 붓기라고 합니다. 그럼 붓기보다 더 높고 낮은 안이 있다는 거잖아. 인지학 계열에서는 여기를 예수라고 봐요. 또 이러면 또 그러면 또 불용 있는 사람들이 또 아니 그러면 예수가 더 잘났단 말이냐? 이거는 우리의 감각권적 비교 우위를 따지는 거고요. 오히려 누가복음 해설에서 슈타이너는 부처가 없었다면 예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얘기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뒤에 나왔으니까 더 진화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보다 잘난 건가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없었다면 그 자식도 없을 거 아니야. 제자가 아무리 청출어람을 했다 하더라도 그 스승이 없었으면 그 제자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스승이 더 귀한 사람인가요? 더 잘난 그 제자가 더 귀한 사람인가요? 이러면 헷갈려요. 뒤에 나오는 게 더 진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게 없었으면 얘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얘가 더 기본적이니까 얘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어차피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약간의 실제로 영적인 능력치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인간세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인자적으로 보자면 지구기 전체 한 명 나는 거예요. 아트마는 그럼 지구기 수만 년입니다. 수만 년에 한 명 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인간세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 예수를 예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영적인 연계에서 부처의 힘이 먼저 작용했다라고 슈타이너는 그 영적 해설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부처를 우열을 따질 필요는 전혀 없다. 우열을 따질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인류가 영적 지도자라고 공인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인들을 볼 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념을 붙여놓은 것들은 있죠. 성인하고 군자의 차이, 부처하고 보살의 차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 현자 이렇게 나눕니다. 성인, 군자, 현자라고 나눕니다. 그리고 저쪽에 불교에서는 보살, 그 다음 아란이고, 부처가 있고 보살이 아란이죠. 네, 보살이 아란이고 그 밑에 뭐 처사가 됐건 거사가 됐건 있는 거죠. 전사가 됐건. 그거는 선불교냐 개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다른데, 이런 식의 단계 구별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단계 구별들이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살하고 부처 차이는 보살은 그냥 신성 자체를 드러내는 거라고. 부처는 신이 사람으로 가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의 화신인 거예요. 화신이라고도 안 합니다.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신성 자체가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게 법신입니다. 이게 법신인데 그 법의 성질 중에서 어떤 특별한 성질이 전체성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부분적인 능력이 특화돼서 나타나면 무슨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혜제일 문수보살. 예.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자비제일 반응보살. 예. 그 다음에 사람 고쳐주는 거는 시장보살. 이런 식으로 특별한 능력치들이 특화돼서 나타나면 이거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하고 부처하고 차이는 전체성과 어떤 그 부분성의 차이 같은 거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 기준으로 가르고 있고 삶의 방식도 다르다고 보죠. 이미 법 그 자체가 사람으로 나타난 부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신을 증명하는 거야. 신성을 증명하는 거야. 이 사람은 사회적인 구체적 행위하고 연결해서 의미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기능이 있잖아. 특화된 기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삶에서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들과 더불어 사는 거라는 거죠. 부처는 그래서 해탈의 상징이 되는 거고, 보살은 하와 중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보살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처는 해탈로 나가고, 해탈한다는 것은 하와 중생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 삶의 현장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윤막연 같은 데에서는, 대성불교에서는 부처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보살행위다. 즉 그게 윤막연에서 윤막은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남지 않을 때까지 나는 계속 돌아오겠다. 결국은 보살만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해탈은 방향성일 뿐입니다. 이정표일 뿐입니다. 라고 했듯이. 그래서 부처는 상징으로만 남기고 실제로는 보살에만 있다. 라고 보는 게 대성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유교에서도 이 비슷한 버전으로 사실은 형성돼 있어요. 성인군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인은 그야말로 문명의 변화 이런 것들을 딱 어떤 전환점의 포인트를 찍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이거를 실제 현실의 삶에 구현해 나가는 사람이 군자라고 봐요. 그래서 성인하고 군자도 아까 부처하고 보살 같은 차이가 있는 거죠. 부처하고 보살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교에서 실제로 목표로 삼는 것은 군자예요. 군자. 성인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유교도. 군자를 목표로 삼아요. 성인은 단위 흉내냈다 아니다. 그리고 너무 고상해서 흉내낼 게 아닌 게 아니고, 역할 자체가 아까 말했던 보살행위 의미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로 성인하고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되는 거를, 도덕군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 성인과 군자의 관계가 이쪽 대성불교에서는 부처와 보살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고, 이쪽으로 오면 그게 아트만과 붓띠와의 관계, 혹은 붓띠와 마나사의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지학 버전에서는 이거는 한 어떤 지국이, 달기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요 두 관계인 거죠. 요 두 관계가 성경에도 반복적으로 적혀 있다고 봐요. 성경에서 이 두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영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형 아스트라라고 하는 요거가 용어가 이 용어가 마나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요거 용어는 붓띠거든요. 마나스는 보는 자예요. 그럼 보는 자보다 한 단계 높은 자는 뭐겠습니까? 듣는 자예요. 듣는 자예요. 듣는 자로 이 보는 자와 듣는 자의 일종의 수준 차이 내지는 역할 차이에 대해 가지고도 성경의 여러 대목에서 저것이 상징적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슈타이너가 복음서 강의에서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는데, 예컨대 여기
양치는 양식이 됩니다. 얘들은 전형적으로 보는 자들의 상징으로 나온다. 영적 흐름을 보고 쫓아갔답니다. 보는 자들의 상징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 외치는 자는 동시에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말하고 듣는 거로 표현이 되고 있는 성각자들이 있고 보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 성각자들이 있다. 이 두 개가 레벨과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슈타인가 굉장히 부각시켜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서만 특별하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사복음서를 쓴 세 사람도 다 영적인 사람, 넷 중에 세 사람도 다 영적인 사람이지만 마태, 누가 이런 것도 다 영적이지만 얘들은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만 푸티 수준이었다. 듣는 자였다. 외치고 듣고 외치고 듣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됐던 사람입니다. 지금 또 하나 더 됐어요. 아 잠깐만요.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특이하게도 실제로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4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관복음 속에 안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상징의 레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봐요. 근데 영지주의 이런 거는 사실은 제도 카톨릭에서는 되게 금기시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4대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단한 취급을 받아요. 근데 요한복음서가 아까 어제도 제가 요한복음서를 좀 인용했지만 그런 종류의 인자기를 밝히고 있는 우주적 실제에 대한 묘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하면 복음서 문장을 하나하나 쫓아가보면서 예를 해보면 확연하게 비교합니다. 도마복음은요? 도마복음은 다음에요. 다음에 아니다. 저 책 있습니다. 책 소개를 위해서. 광고를 유도합니다. 도마복음은 끝장이죠. 도마복음은 끝장입니다. 왜?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건 누가의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복음은 어쨌든 도마가 자기는 빠지고 예수의 유근을 어립니다.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선생님, 이거는 전에 말씀하신 질문이 될 수 없는 질문이고 좀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궁금했었을 때는 그러면 우주가 이 프로그램을 계획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 우주가 우주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전체에 속해 있던 한 개체가 개체화되어서 미래를 계속하면서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전체에 계속되어질 것인데 이 우주적 프로그램이 왜 우주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것을 무엇을 우주가 부탁하는 물어볼까요? 왜 우주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는 우주의 거죠. 우주가 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소위 영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이제 체화되는 순간 그 왜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사라져요. 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인 결과 혹은 목적률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과율을 얘기하는 목적률을 얘기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라고 물을까요? 세계를 통합하고 싶어서 왜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건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건 지금 나의 이해가 혼란스럽고 투명하고 뭔가 연결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왜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세계가 합일되어 있다는 걸 알아버리는 순간 왜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질문이 구성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질문에 만약에 가정 전제적 어떤 오류가 있으면 답해봤자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주가 왜 이렇게 자 주체가 있냐 하면 굳이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있다고 봐야죠. 지구의 스프릿이 그 주체죠. 프로그래밍의 주체입니다. 근데 지구의 스프릿 혼자 한 거냐? 아닙니다. 모든 시계 스프릿들이 협동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스프릿의 협동 작업 자체도 하나의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굳이 어쨌든 일단은 궁극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계로 들어가면 그게 영원 무한이기 때문에 궁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위 설정하는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연계가 영원 무한의 세계라면 궁극이고 처음이고 나발이고 간에 범위가 없어져요. 범위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무한의 범위가 어떻겠습니까? 영원이라는 것도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이 있는 이상은 영원이 없거든요.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영원 무한한 게 연계라고 본다면 이 영원 무한한 것 속에는 소위 무슨 율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선생님 말씀은 우주에는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 그렇죠. 원래 그렇다. 근데 인간만 그런 허상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다. 인간만 목적이. 근데 지금 이렇게 체계들을 보면 예를 들어 14살까지 21살이 되면 몸이 완성되고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과정이죠. 몸이나 혼의 단계까지 발달하는데 그 혼에서 영으로 가는 방법은 이런 공부들이 들을 통해서 가는 건지 지구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그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도 제가 오늘 처음에 그 얘기를 했지만 신지학이다, 인지학이다 이걸 공부하는 거는 이론이나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다. 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여기서 지식을 얻어갈 게 아니고 내 관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제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21살이 되면 자기가 별로 노력 안 해도 그냥 인간이 되잖아요. 주어지는 걸로. 그거는요. 예. 시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한 개인이 자연 발생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팔다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장육부와 팔다리가 어느 정도까지 힘이 붙을 때까지는 아무 노력 안 해도 저 정도 성장한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대 평균 수준이 있고 그 시대 평균 수준은 교육이나 제도 문화에 해가지고 전성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죠. 사이 같이 올라간 그 다음부터는 예, 그 다음부터는 각자 알아서 합니다.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운명대로 혹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의지에 달려있어요. 아까 그 영접자나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자기 의지가 아니고 그것 우주의 의지. 근데 제가 하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욕 갈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 때문에 그것도 우주 의지가 네. 이렇게 공명도 연결돼서 있는데.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기로 가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안 가고 싶어서 여기 왜 앉아 있겠어요? 안 가고 싶으면 뭐라 그래도 이 더운 땡볕 여름에 딴 데를 바삭하고 여기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뭐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죠. 이런다고 꼭 가는 건 아니고 하나 보장은 전혀 없지만 시도하는 중이다. 애쓰고 있다. 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꾸준하게, 좀 더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면 슈타인은 와요. 누구나 간다. 이것도 마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취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자세와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우리 끝은 말하지 말고 여기만 갑시다. 여기만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목표
텍스트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보편 인지학 6장 144쪽이 있거든요. 144쪽입니다. 예. 두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예. 감성의 경우에는 사실이 다릅니다. 감성에서는 자아가 단순히 형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신체로 틈입합니다. 예, 예, 그러나 예, 이 예. 틈입이 하면 그 이하 문단이 예. 특히 영적으로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연소되고 맙니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영적으로 타버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해 주시면. 자, 실제로 신체에 틈입한다. 그러잖아요. 신체에 틈입한다. 뇌가 신체인가요? 아닌가요? 신체. 뇌가 신체입니다. 아까 뇌는 영의 몸의 기관이다 그랬잖아요. 뇌는 그냥 신경기파체예요. 그러면 감성으로 들어가려면 감각본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감각본이 작동을 하려면 신체 기관 중에서는 신경과 뇌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신경과 뇌가 작동을 해야 돼요. 신체 틈입한다는 거예요. 의식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자각이었던 데에서 의식되는 대로 바뀐다. 의식되는 것 자체가 실은 물리적 과정입니다. 일단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뇌파라고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기작용이에요. 신호 전달, 정보 전달에 대한 전기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신체로 틈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체로 틈입하는데 이 틈입이 완전히 의식적이라면 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의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영적으로 연소되고 맙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연소된다는 간단히 말하면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적인 의미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왜, 자, 아이들이 세상을 신화적으로 동화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신화적으로 동화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어른이 알고 있는 식대로 이해하는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른이 이해하는 식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들은 그 실상을 못 견딥니다. 충격이죠. 쇼크죠. 완전 쇼크죠. 나는 지금 학교에 가는 선생님들이 나를 반겨주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를 반겨주고 막 즐겁게 애들하고 놀고 막 동화의 세계 속에서 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이 자본주의 공장에서 풍조림 찍어내기 위해서 위에서 다 조정하면서 하위 레벨에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세뇌당하고 있다. 만약에 어른들 중에서 계급의식, 좀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타성 계급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는 인간을 도구화시켜가지고 완전히 기계 붕어빵으로 만들어내는 공정의 일환이었고 너는 세뇌당한 거고 너는 실제로는 조작당한 거야 라고 해석하는 어른들도 있으니까 이게 실상이야 라고. 그럼 애를 붙잡고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애를 붙잡고 세상에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마 하면 애는 못 견뎌요. 똑같은 거라는 거야. 우리가 뭔가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합니다. 슈타인은 왜 우리는 꿈꾸듯이 세상을 보는가? 왜 인간은 처음에 장풍게임이 있는데 꿈의 상태로 세상을 보는가? 왜 자꾸 세상에다 어떤 이미지를 입히고 감정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가령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내가 밥을 먹고 소화 과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어떤 기운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정밀 묘사적으로 이 안에서 어떤 박테리아끼리 싸우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구역질 난다. 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아름다움 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에서 취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것을 만약에 그것을 아주 냉정한 물리적 과정으로 분석해 딴 거 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우리가 알면은 감성도 있고 이성적인 안도 있잖아요. 그럼 감성적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 강아지하고 친하고 놀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 알미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해부해봐야 아는 안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부를 해봐야 되는 알미 있어요. 놀아가지고만은 절대 알 수 없고 해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알미 있어요. 강아지를 해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 대상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많은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을 동반하는 거야 사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한참 놀아서 강아지하고 교류하는 거를 기쁨으로 알고 있는 애한테 갑자기 강아지 해부해라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해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해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나 상태가 돼 있냐? 안 된다. 얘한테 강아지 해부해라 그러면 쇼크 먹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강아지 해부를 해야만 아는 알을 가지고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뭐 어떤 거 하나도 궁극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끔찍하게 짝이 없는 짓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끔찍한 과정들에 대해서 외면합니까? 왜 외면합니까? 직시할 능력과 용기가 아직 없어서. 그래서 세상을 장밋빛으로 이리저리 합리화해서 그래 감성적으로 이해해버립니다. 감성적으로. 근데 그 끔찍한 걸 보고도 그 끔찍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감상적일 때 볼 때 끔찍한 거지. 또 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자체도 하나의 법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때가 되면 그걸 봐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정보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보는 방식 자체가 자기의 수준에서 준비된 정도만 보기 때문에 정보가 실제로 투입을 하는데 이건 자각된다는 거예요. 자각이 됐을 때 자각이 되면 관념 속에서 어떤 상으로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으로 떠올릴 때 우리는 실제 상을 떠올리지 않고 조작된 상을 떠올립니다. 조작된 상을 떠올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꿈의 상태에서만 참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포장을 해야만 참아낼 수 있다는 거야. 포장 안 하고 실제 그대로 딱 보면 쇼크 먹어버린다.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제발 아이들한테 사회 불편한 일시를 어차피 나중에 개고생해야 되니까 미리 알려줄게 이러지 말라니까. 나중에 개고생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애들의 그 꿈의 세계, 동화의 세계를 빨리 깨려고 하지 말라니까. 해놓고 냅둬. 그런데 갑자기 지구공 갖다 놓고 자전공전 얘기하고 막 전자기력 중력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Y 시리즈를 너무 많이 보더라. 이거야말로 애들의 동화의 세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만화라는 형식을 띠고 있고 예쁘장하게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패러다임. 세계관 자체가 그 나이 때 실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식으로 애들의 세계를 파괴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서 이제 책 많이 읽는 거는 언어모로 보면 안 좋습니다. 언어모로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오버했네요. 하나만.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